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는 의원들이 묻고 윤 총장은 사실상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해 대놓고 반발하고 저항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장관의 수사 지휘는 위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그럼 친구이냐면서 아예 옷을 벗고 정치를 하라고 강하게 반박하면서 충돌했습니다. 먼저 강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추미애 장관의 지적에 중상 모략은 가장 점잖은 표현이었다며 시작부터 작심 발언을 이어간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비상식적이고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관이 어떤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는 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거지,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그거는 대다수의 검사들과 또 법률가들은 그거는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여당 의원들은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검찰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의 장관과 친구입니까? 부하가 아니면 친구입니까? 상급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과도 친구입니까, 총장? 맞습니까? 나는 당신들 부하가 아니야. 나는 국민들하고 한번 논쟁을 해볼 거야.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이건 정치행위예요. 그거는 옷 벗으시고 정당에 들어오셔서 정치적으로 논쟁을 하셔야 됩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총장을 두둔하며 추 장관의 비판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검찰권이 뭡니까? 검찰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장관에게 있고 하면 남부지검 예를 들어 술 접대받은 검사들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는 거예요. 총장에게는 성찰하고 사과하라고 하고 손발 다 잘라놔 놓고 권한 다 없애놔 놓고 잘못된 일 있으면 윤석열 책임이고. 윤 총장은 특히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자신이 수용한 게 아니라 혼란스러워지는 걸 막으려 했을 뿐이라며 거듭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뭐 수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수용하고 말 게 없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과 무슨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고. 추 장관은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오늘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총장은 법상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의원들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같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여당은 겨냥하고 야당을 향해선 눈을 감지 않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윤 총장은 모든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추미애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검찰 정기 인사 때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인사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돌렸지만 국정감사장에 나온 윤 총장은 9개월 만에 공개 석상에서 추 장관을 겨냥했습니다. 총장의 명을 거역하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한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인사안은 다 짜져 있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법에 말한 인사협의랑은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라는 얘기고.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불렸던 대검의 주요 간부들이 대거 교체되면서 윤 총장은 이후 참모들과의 정례회의도 없앴습니다. 결국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입장문으로 불거진 야당 정치인 수사 논란에서도 보고책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수사 상황이 석 달 넘도록 주무부서를 건너뛴 채 총장에게만 직접 보고된 걸 놓고 수사 무마가 아니었냐는 여당 의원들의 공세. 야당 정치인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까? 검사장들이 저한테 직보를 하면 제가 총장님, 수사도 해봐라. 총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그런 첩보까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하지만 윤 총장의 수사 지시가 사실상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총장님이 승인을 해야 수사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할 경우에는 서류로 만들어서 반부패 수사 지휘과에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반부패 지휘과에 줄 때. 예. 자, 그래서 보관 안 돼 있다는 것까지는 반부패 부장님한테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정관계 로비 의혹에 휩싸인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역시 윤석열 총장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 총장이 검사장으로 재임했던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이 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다른 공공기관의 투자 피해가 커졌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거는 사건 자체가 부장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게 윤석열식 형사부에 배당된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올랐다. 윤 총장은 또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했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비호하냐고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밀리지 않았고 거침없이 발언했습니다. 그러다 태도가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지적을 여러 번 받기도 했습니다.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소명을 다하겠다는 말로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어서 조명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중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총선 이후 임기를 다하라는 뜻을 전해왔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적절한 이런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직접적인 사퇴 촉구 대신 윤 총장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 수장으로서 공정치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윤 총장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 당시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조선일보 사주와도 비밀회동하지 않았냐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삼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중앙일보 사주를 만나셨습니까? 많은 검사들이 사건의 이해관계자들과 만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사건의 공정성에 오해를 받기 때문이에요. 윤 총장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변함없는데 여당 의원들의 평가가 어느 순간부터 바뀌었다고 맞섰습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 같은 방어가 종종 장황한 답변으로 이어지자 위원장이 제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네네. 지금 7분이 아니라 거의 10분이 지나도 계속 답변을 하고 계셔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 여당이 검찰총장과 갈등을 벌이는 상황을 부각시켰습니다. 적폐 정권이라고 일컬어졌던 지난 정권 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아졌습니까? 참 이 정치와 이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크게 바뀌는 게 없구나. 한편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 조 전 장관과 개인적으로 친밀하진 않지만 이 수사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인간이기에 번민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인의 전시회에 기업 협찬을 받은 의혹 등 가족 비위 의혹에 관련해선 아내의 일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라임 사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전격 사의를 표했습니다.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도록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게 이유입니다. 후배 검사들은 사퇴를 만류했고 법무부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5분 전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의 글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라왔습니다. 박 지검장은 우선 라임 수사의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검찰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사 비리는 김봉현의 입장문으로 처음 알아서 대검의 보고 자체가 없었고 야당 정치인 비리는 지난 5월부터 검찰총장에 직접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라임 수사 등을 문제 삼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 수사 지휘 역시 그동안 윤 총장이 스스로 회피해온 만큼 총장의 지위를 배제하는 의혹들이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박 지검장은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주요 사건을 지휘하는 검사장의 갑작스런 사퇴에 검찰 안팎은 술렁였습니다. 박 지검장의 글에는 검사 70여 명이 사직 의사를 거두어달라, 수사를 끝까지 지휘해달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검사 비위 의혹 전담 수사팀을 꾸린 서울 남부지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내부 단속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법무부는 유감스럽다면서도 독립적인 수사의 지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금명간 후속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 파문이 확산되는 모양새를 차단하는 데 부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숨지는 의심 사망자가 2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역시 7, 80대 고령에다 기저질환을 가진 사망자가 대부분인데요. 접종한 백신의 종류는 다양했고 무료와 유료 백신이 섞여 있습니다. 먼저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월요일 독감 백신을 맞은 서울 강남구의 84세 남성이 오늘 오전 숨졌습니다. 파킨슨병으로 재활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접종 이후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력 없고 가래가 있어서 그렇다고 나와요. 동일 병원에서 같은 시간대 동일 백신을 여러 명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상태는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해야죠.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례는 오늘도 서울과 인천, 경북,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잇따랐습니다. 전남 순천의 81세 남성은 집 근처 의원에서 접종을 받은 지 72시간 만에 사망했고 의식하고 호흡이 없다고 저 흉통을 호소한 다음에 화장실에서 이제 쓰러졌다고. 그제 백신을 맞았던 경남 통영의 78세 남성은 오늘 목욕탕 온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물속에 비스듬히 잠긴 상태로 있어가지고 지금 분이 가가지고 물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현재까지 숨진 25명 가운데 정보가 공개된 사망자는 대다수가 고령자였습니다. 인천의 고등학생과 서울의 50대를 제외하면 모두 60대 이상이었고 대부분 고혈압과 당뇨, 협심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맞은 백신에서는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보령 바이오파마와 스카이셀, 코박스 등 제각각이었고 무료 백신과 유료 백신이 혼재돼 있었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독감 백신으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정말 죄송스럽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사망이 백신과 관련돼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자, 며칠 전만 해도 독감 백신 맞으려고 병원 앞에 긴 줄을 섰던 장면, 오늘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사망과 백신 사이 관련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까지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감 백신 주사를 맞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입니다. 사흘 전인 지난 월요일 같은 시간대에는 병원 바깥까지 둘러쌀 정도로 긴 줄이 늘어섰지만 오늘은 대기 없이 바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2,000명 선이었던 백신 접종 인원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는 게 병원 측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걱정이 커졌습니다. 맞으려고 날짜를 잡았는데 다시 연기했어요. 왜냐하면 사망자가 자꾸 나오니까 못 맞게 하더라고 집에서. 동네 병원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독감 백신을 접종하려는 사람들은 줄었고 대신 이미 접종했던 백신 제조사가 어디인지 백신이 안전한 건지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네, 녹십자가 아니고 보령으로 하셨어요. 지난주까지는 사실 100명 가까이 항상 오셨었는데 이번 주 이제 기사 접하신 이후로는 하루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이내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백신에 의한 급성 과민 반응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던 2명의 사망 원인도 백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예방접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저희와 또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대신 백신 생산 과정부터 접종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일주일간 예방접종을 중단하라고 권고하는 안내문을 회원들에게 보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안전성 입증을 위해 일주일간 잠정 유보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대한백신학회는 백신이 사망 원인으로 확인된 바 없고 코로나와 독감의 동시 유행이 우려된다며 접종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지는 사례가 갈수록 늘면서 여러 궁금증과 공포, 추측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사이자 보건복지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선아 기자 연결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어제도 저희가 이제 3가 백신, 4가 백신 얘기를 좀 했지만 오늘 국정감사에서요. 작년에는 이제 무료 접종이 3가 백신이었다가 올해 4가로 바뀌면서 사망 사례가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에 유행할 걸로 예상되는 바이러스 3가지를 넣은 걸 3가 백신, 4가지를 넣는 걸 4가 백신이라고 하는데요. 무료 백신이 4가로 소위 말해 4가지 바이러스가 들어간 더 센 걸로 바뀌면서 사망하는 사례가 늘어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에도 민간에서는 4가로 접종해 왔다. 다시 말해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답했는데요. 실제로 4가 백신은 3가 백신에 비해 부작용이 더 생기는지 비교하는 임상시험들을 거쳤고 그렇지 않다는 게 입증됐기 때문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에서 유료로 매년 300~400만 명 이상이 맞고 있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는 대부분 4가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사망 사례 등이 보고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신의 원료죠. 유정란, 이 달걀 성분 얘기도 나왔는데 혹시 이 유정란의 독성 물질이나 균 때문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왔어요. 네, 독감 백신의 제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독감 백신은 달걀 유정란 배양과 세포 배양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국내 제조 백신의 97%가 유정란의 바이러스를 배양시켜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유정란이 아닌 일반 달걀을 썼거나 관리부실로 독성 물질이 기준치를 넘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온 건데요. 식약처는 백신 제조 과정의 모든 공정이 무균 상태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만 달걀을 이용해서 바이러스를 배양하다 보니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엔 이른바 급성 과민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확률은 100만 건당 1.31건 정도로 매우 낮은데요. 혹시 나타나도 각성 주사를 투여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접종 후에는 30분 정도 병원에서 경과를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정부는 오늘도 이제 백신 접종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앞서 들으셨던 대로 이제 의사협회는 접종을 일주일 미루자고 했단 말이죠. 자, 그 사이에 이제 사망 원인을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이제 접종을 다시 시작하자 이런 건데, 자, 어떻습니까? 네, 늦출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늦춰선 안 된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생기는데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지난해 경우에는 11월 15일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올해도 만약 비슷한 시기에 독감이 유행한다고 가정하면 늦어도 10월 안엔 맞아야 효과를 볼 수 있고 이 얘기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한 주라도 늦출 경우 사람들이 더 몰릴 수밖에 없게 되고 쌀쌀한 날씨에 보건소 밖에서 1시간 이상씩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가장 궁금하고 또 이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백신하고 사망 사이 관계를 분명하게 밝히는 건데, 자,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네, 일단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는 게 필요합니다. 1차 부검을 하면 일주일 정도면 그 결과를 알 수 있는데요. 이건 2차 정밀조사가 필요합니다. 또 그 결과가 나와도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서 최소 한 달, 2~3달 정도는 걸릴 거란 전망입니다. 다만 보건당국도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명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발생한 확진자 수는 121명인데요. 지난 한 주 아슬아슬하게 100명 아래를 유지해 왔었는데 일주일 만에 또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특히나 감염에 취약한 노인시설, 또 병원 같은 곳들에서 확산이 잇따르고 있어서 더 걱정인 상황인데요.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를 1단계로 낮추고 나서 혹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게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군포시의 남천병원이 임시 폐쇄됐습니다. 병원 5층에서 일하는 60대 간병인이 확진된 뒤 환자와 직원 등 8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천병원에서 4km가량 떨어진 안양시의 노인 보호시설에서도 하루 만에 1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 노인 보호시설 최초 확진자인 노인과 남천병원의 60대 간병인은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의 동거 가족들입니다. 가족 내 감염이 노인시설과 병원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자분이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고 확진이 판정이 돼서 가족 검진을 통해서 할머니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모두 감염된 사례입니다. 지난 16일 첫 환자가 발생한 경기 광주시 SRC 재활병원에서는 하루 만에 20명의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전체 신규 확진자 수는 121명인데 이 가운데 104명이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감염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지난주 월요일 이후 15일 110명을 기록했다가 떨어진 뒤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선 겁니다. 방역당국은 요양보호시설에서 감염자가 속출해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며 대규모 확산의 전조로 해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노인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방심하는 곳에서 자라납니다. 하지만 거리 두기를 완화한 이상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조건은 충분히 갖춰졌다고 보고 마스크 사용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에 더욱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은입니다. 몇 달째 이렇게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맑은 하늘이 이어졌는데 오늘 하늘 보면서 답답하다고 느낀 분들 많으셨죠? 요 며칠 미세먼지에 또 오늘은 황사까지 찾아오면서 대기질이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미세먼지 처리 시작이 된 건지 김윤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하얀 장막이라도 걸친 듯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7개월 만에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가 도시 전체를 뒤덮은 겁니다. 오후 들어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오전엔 황사까지 날아들면서 서울 관악산의 미세먼지는 한때 세제곱미터당 277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충남과 대구 등 내륙 곳곳에서도 매우 나쁨 단계인 20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안개인 줄만 알았어. 안개 개임은 뽑아주면 날이 이제 좋을 줄 알았어. 계속 그러네. 걸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러는데 이거 더 엎친데 겹친데라고 이게. 시민들의 아쉬움이 더욱 큰 건 올해 내내 공기가 유독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전국 평균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악화됐던 건 단 하루뿐. 지난해 15일이었던 데 비하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대기질이 좋음을 기록한 날도 40%나 증가했습니다. 마스크를 껴도 그나마 숨쉬기 편했던 이유입니다. 여름에 비가 워낙 많이 내렸던 데다 바람도 계속 불어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등 날씨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코로나19 여파도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경기 침체로 국내 중소규모 공장들이 작년에 비해 전기를 19%나 덜 쓰는 등 공장 가동률이 줄었고 중국 역시 강력한 봉쇄 정책 속에 미세먼지 재료인 이산화질소를 작년에 절반만 배출한 겁니다. 배출 영향에 의해서 3분의 2가 감소한 미세먼지 농도 중에 절반 이상이 이 코로나에 의한 영향으로 지금은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예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바람길만 맞으면 언제든지 우리나라로 유입될 수 있고 대기 정체까지 발생하면 고농도 미세먼지로 이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고농도 미세먼지의 공습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같은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는데 또 한 명의 택배 관련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형 트럭을 몰고 택배 거점 집화장을 오가면서 밤새 장거리 운전을 하던 운전기사였는데요. 가족들은 살인적인 노동 강도가 원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영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J 대한통운에서 대형 택배 트럭을 몰던 39살 강모 씨가 지난 20일 밤 갑자기 쓰러져 1시간 뒤 사망했습니다. 강 씨는 경기도 파주와 곤지암의 거점 택배 집화장을 오가며 택배 물량을 운반해왔습니다. 강 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에 출근한 뒤 사흘이 지난 15일 낮 2시에서야 귀가했습니다. 2시간 뒤인 4시에 강 씨는 다시 출근해 트럭을 몰았습니다. 휴일이었던 18일에도 오후 2시에 출근한 뒤 다음 날 오후 12시까지 22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했지만 5시간 뒤인 오후 5시 다시 일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31시간을 일한 뒤 배차를 마친 강 씨는 곤지암 집화장 휴게실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진 지 1시간쯤 뒤 강 씨는 숨을 거뒀습니다. 강 씨의 영정 앞에는 캔커피 하나가 놓였습니다. 강 씨가 졸음을 쫓기 위해 마시던 그 커피였습니다. 강 씨의 아버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족들은 평소 심장이 좋지 않던 강 씨가 코로나19와 추석 등으로 살인적인 노동을 하다가 숨졌다고 주장합니다. 코로나가 생기면서 주 6일 근무를 시키더니 이제는 토요일로 시키는 거예요. 원청에서 작업 지시라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배차 명령이 떨어지면 휴일에 집에서 쉬다가도 곧바로 출근해 트럭을 몰았다고 했습니다. 어쩌다가 집에 막 행사가 있어서 오고 그러면 그냥 일하러 가야 된다고 그냥 그 애들만 내버려두고 이제 저 혼자 일하러 가고 그럴 때 가장 가슴이 아팠죠. 4살, 7살 자녀를 남기고 숨진 39살 강 씨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서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과로가 원인이 돼 숨진 것으로 보이는 택배 노동자는 올 들어 13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되자 CJ 대한통운 측은 잇따른 택배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습니다. CJ 측은 택배 분류 지원 인력 4,000명을 투입해 기사들의 작업 시간을 줄이고 내년에 모든 택배 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최근 강남의 브로커들이 미국의 수능인 SAT 시험지를 빼돌리거나 중고등학교 관련 서류까지 조작해서 미국 유명 대학에 입학시킨 사건들이 적발이 됐었죠. 경찰이 관련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강남의 유명 강사가 미국 명문 대학원에 다니는 부유층 학생의 숙제를 일일이 챙겨주고 졸업까지 도와줬다면서 관련 기록을 MBC에 공개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소더비 예술대학원입니다.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회사 소더비가 운영하는 50년 넘은 명문학교입니다. 2015년 9월 국내 한 중견 건설사 회장의 딸 A씨가 이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합니다. 입학 직후 A씨는 강남의 한 유명 영어 강사에게 첫 과제라며 이메일을 보냅니다. 선생님께서 과제를 검토해 주실 수 있다고 엄마께 말씀 듣고 메일을 보냅니다. 자연스럽게 첨삭해 주세요. 그러자 강사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특정 사진을 파일로 업로드하시고 5줄 이내로 맞춰서 제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별성 및 중요한 점을 기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학원 3학기 1년 3개월 내내 50번이나 도와줬다는 게 강사의 주장입니다. 강사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이메일과 각종 SNS 메시지가 100건이 훨씬 넘습니다. 과제와 시험, 에세이는 물론 학교가 보낸 공지사항 해석까지. 학교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논문 계획서 관련 메일이 안 왔다면 다시 내야 하는 걸까요? 다시 제출할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부탁을 하면 즉각 처리됐습니다. 제출 시간은 오전 10시인데 그 전까지면 좋아요. 네, 주무세요. 10시 마감 전까지 보내드릴게요. 실라부스를 저한테 아예 보여줬고요. 자고 있거나 제가 뭐 여행을 다니거나 뭘 할 때 그냥 무조건 연락 와가지고 하고 혹시 연락 안 받으면 나와가지고 뭐 해달라고 하고.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지인에게 조언을 구하고 표현이나 문법적인 교열을 부탁한 일반적인 첨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과물에 학점을 좌우할 정도의 내용, 이런 것을 위해서 자문을 얻었다 그러면
하지만 이거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정말 그랬을까? 지난 2016년 12월 A씨가 부탁한 수업 대체 과제물입니다. 9개 문단 중 고쳐지지 않은 문단이 단 하나도 없고 수정 사항이 347곳이나 됩니다. 수업 내용을 요약하는 또 다른 과제 역시 수업을 듣지도 않은 강사가 113곳을 고쳐줬습니다. 첨삭인데 강한 첨삭이어서 졸업을 받게 된 인과관계가 있는 첨삭이죠. 업계의 다른 관계자에게 판단을 구해보니 사실상 새로운 글로 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처음보다는 진짜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인장력이 안 되면 그 아이디어를 못 집어넣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을 해주고. 그 대학원에 직접 연락해봤습니다. Particular student, we would not be able to talk to you about that. The students, yeah, everything is there. 학측엔 보고서나 에세이 문건을 구입하거나 타인을 고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또 과제마다 안내문에 자신의 힘으로 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서비스엔 당연히 대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2천만 원을 준 상태였는데 근데 일단 그걸로 하는데 지금 졸업까지 다 끝내주면 뭐 1억 원 주겠다. 돈 거래가 있었다면 명백한 학칙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해당 강사가 A씨 가족을 협박해 거액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금전 관련된 약정은 전혀 한 바가 없고요. 오피스텔을 좀 장기간 이용하는 그런 이제 배려를 좀 해줬고 내가 한번 좀 봐주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얘기가 오고 간 거지. 미국인 친구들도 시험 점수를 못 받아 교수와 상담을 해야 했다. 덕분에 학기를 잘 마쳐 고맙다. A씨와 A씨 어머니가 그렇게 고맙게 생각했던 해당 강사. 하지만 A씨의 석사학위 취득 이후 약속했던 돈이 들어오지 않자 A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석사과정 전체에 걸쳐 과제나 에세이 등을 수시로 첨삭했고 졸업에 기여했다면서 약속한 컨설팅 비용 1억 원을 강사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측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2017년 이 대학원을 졸업한 뒤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국내의 한 문화재단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는 A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혹시 좀 뵙고 싶어서 왔거든요. 추가하세요. 아니시죠? 강남학원가에선 돈 많은 유학생들을 위한 종합적인 학사 관리가 공공연한 비밀로 통하는 현실입니다. 숙제를 대부분 다 해줘요. 컨설팅에서 들어가거나 학원 쪽에서 들어가는 DPA 관리라는 건데 저희한테도 그런 걸 요청 되게 많이 오거든요. 얼마든 상관없다. 이런 특별 관리가 대학원생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단 점이 특이할 뿐 A씨 측은 불법은커녕 윤리적인 문제도 전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노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뿐이지 그걸 치팅이라고 저는 생각 안 했거든요. 이 경우도 다양한 노력 이것도 중에 그렇게 하나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지난 5월 말이었죠. 새 요격 미사일 반입 문제로 경찰과 주민들이 충돌했던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서 5달 만인 오늘 또다시 반입 문제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병영 시설 개선을 위한 장비 반입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지만 주민들은 사드 기지 완성을 위한 게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이번 반입은 어제 중국이 우리나라의 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전달하는 가운데 진행된 거여서 향후 상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800여 명이 투입된 가운데 주민 해산은 정오가 지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드 기지로 향하는 유일한 길목 진박교를 가로막기 위해 주민들이 투입한 차량을 경찰들이 끌어냅니다. 다리 위에는 소성리 주민 70여 명이 사다리와 밧줄로 격자를 짜고 모여 앉았습니다. 경찰이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내리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주민 3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후 1시쯤 장비 반입이 시작됐습니다. 모래와 자갈이 실린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등 차량 31대가 결국 기지 안으로 들어가자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시 배치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배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생활 개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결국 사드 완성을 위한 기지 공사일 뿐입니다.
국방부는 낡은 병영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장비를 반입했을 뿐이라며 이는 사드 성능 개량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드 배치는 환경 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할 거란 당초 약속도 지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비 반입은 중국의 웨이펑어 국방부장이 어제 서욱 국방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사드 문제는 중국의 안보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뒤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경제와 기술 그리고 안보를 핵심 고리로 하는 미중 간 경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 당국이 어떤 전략적 결정을 내릴지 더욱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3톤짜리 배가 실려 있던 대형 트레일러가 낚시 중이던 일가족을 덮치면서 6살 아이가 크게 다쳤습니다. 화물차에 묶어둔 줄이 끊어지면서 손을 쓸 시간도 없이 일가족을 덮친 겁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충남 서산시 삼길포항 3톤짜리 선박이 실린 트레일러가 배를 바다에 띄우기 위해 항구 경사로 아래로 서서히 이동합니다. 그런데 몇 초 뒤 트레일러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니 가속도가 붙습니다. 당황한 사람들이 뒤쫓지만 선박이 실린 트레일러는 선착장에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선착장에서 낚시를 하던 부녀가 다쳤는데 이 가운데 딸 6살 A양은 중상을 입어 소방헬기로 대전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퇴부 쪽 어떤 골절 내지는 어떤 그 골반골 이쪽에 손상이 주어졌을 것이다. 하복부 쪽에도 손상이. 선박을 실었던 트레일러는 어민들이 자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결된 화물차와는 별도의 견인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레일러의 밧줄로에서요 포터 차량 후미 프레임에 연결한 것으로 확인되고요. 그 연결한 그 밧줄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낚싯배 선주와 화물차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수도권의 전세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매물이 하도 없다 보니까 앞으로 1년도 거주할 수 없는 철거 직전의 아파트에도 세입자가 몰리고 있는데요. 이런 전세난이 내년까지는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준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973년 지어져 재건축이 확정된 서울 반포주공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전세가 5억 원대로 주변 아파트의 절반도 안 된다지만 지금 계약하면 1년도 못 살고 나가야 합니다. 이주는 내년 한 3월부터 사는 거는 우리가 내년 6월 이전까지 갖고 못 살죠. 그런데도 이달 들어 전세 계약이 4건이나 이루어졌습니다.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철거가 시작되면 곧바로 나가겠다는 특약에 동의해야 하지만 극심한 전세난에 사람이 몰리는 겁니다. 입주를 2달 앞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공사 중이라 집안을 아예 볼 수 없는데도 전세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구조 뻔하고 그러니까 이제 도면 보고 하시는 거죠. 뭐 그래도 13층 5억이 했거든요. 서울 전셋값은 이번 주에도 올라 69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방까지 전세난이 확산하면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1% 뛰어 5년 반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보통 1, 2개월 전에 찾아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불안의식 때문에 내년 1월, 2월, 3월 달 수요인 분들도 같이 합세하고 있다 보니까 지난 7월 전세 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서 전세난이 가속화됐다는 비난에 정부는 과거 전세를 2년으로 늘렸을 때에도 상황이 비슷했다며 몇 개월간은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89년도에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 하지만 전세난이 내년 이후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기존 계약까지 갱신권을 인정해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에 그대로 눌러앉는 세입자들이 많은 데다 저금리로 월세보다 전세 비용이 훨씬 저렴해 전세 선호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저금리의 청약 대기 수요까지 겹치다 보니까 전세 불안이 그때보다는 좀 더 길어질 것으로. 정부가 전세 대책을 준비 중이라지만 별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으로선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이제 열흘 남짓 남아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이미 시작됐는데요.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주로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가 이 사전투표에 몰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기를 느낀 공화당 측의 방해와 노골적인 협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샌디에이고의 한 커피 전문점. 트럼프 2020이라고 적힌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는 손님에게 직원이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청하자 폭언을 퍼붓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사전투표소 근처로 몰려가 고함을 치거나 경적을 울리며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경찰관이 트럼프 2020이라고 적힌 마스크를 쓴 채 투표장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메릴랜드주에선 바이든과 해리스 후보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편지를 바이든 지지자의 집 앞에 놓고 간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As we read more and more the letter, it was more and more upsetting. It was very graphic, and my stomach was just like knotting up.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열세를 면치 못하자 열성 지지층이 과격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He's going to make America great again. Okay? Sleepy Joe, 47 years, doing nothing. Hasn't done nothing. 이런 가운데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등 격전지에는 트럼프를 찍으라는 협박 이메일까지 등장했습니다.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으면 당신을 추적할 것이란 섬뜩한 내용인데 발신자는 극우 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즈로 돼 있습니다. I thought it was pretty concerning that they are sending these emails out. I think that they're trying to manipulate the election. 하지만 프라우드 보이즈 측은 자신들이 보내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미 국가정보국 국장은 이란의 소행이라고 밝혀 정치적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4,40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사전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도 잇따라 최소 14개 주에서 수십 건의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연일 색깔론을 제기하며 편가르기를 시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서울 서초구가 결국 서울시의 지시를 거부하고 집이 한 채이고 9억 원 이하일 경우 총 재산세를 4분의 1 깎아주는 조례안을 내일 공포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법률 위반에다 다른 구와 형평성도 맞지 않다면서 곧바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초구청이 내일 재산세 인하 조례를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게 자치구 몫의 올해 재산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내용입니다. 서초구는 코로나19로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8월부터 공개적으로 재산세 감경을 추진했고 관련 조례는 지난달 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에서 해당 연도에 한해 조례로 세율을 줄여줄 수 있다는 지방세법 조항이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재산세 인하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자치구가 단독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정책에 혼선을 부를 뿐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서울시는 세법에 없는 과세 구간까지 만드는 등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다며 구의회에 제의를 요구하라고 서초구에 지시했습니다.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특정 구의 주민들을 위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서울시의 지시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조은희 구청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복지부와 서울시가 청년수당 문제로 대립했을 때도 서울시는 정책을 강행했다며 그때는 지방자치가 중요하고 지금은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주택자나 저가주택 소유자가 역차별을 받는 조례라며 대법원 제소나 조례 집행정지 신청 등의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와 서초구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지, 받는다면 언제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서초구 주택은 6만 9천 호, 1가구 1주택 정보는 서초구가 아닌 국토부와 행안부에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많게는 일주일에 2번씩 밤샘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 특히 최근엔 코로나 때문에 업무 강도가 더 높아졌죠.
정부가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야간 근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간 병원과는 달리 공공병원 간호사들은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훈병원에서 레벨 D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가 퇴원한 환자의 병실을 소독하고 폐기물을 처리합니다. 청소나 이런 뒷정리를 간호사들이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나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제대로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밤샘 근무를 많게는 한 달에 7번이나 해야 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만성피로라든지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이 쌓여지는 거죠. 밤 동안에 뭐 낙상이라든지 안전사고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경무를 보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간호사들에게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야간 간호수당을 병원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받지 못하는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보훈공단 산하 보훈병원 5곳과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재병원 8곳 등 전국 13개 병원의 간호사 3천여 명입니다. 이유는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인건비 지출 총액 제한 규정 때문. 야근 수당이 인건비로 분류돼 있어 간호사들에게 이 돈을 주면 다른 병원 직원들의 인건비를 그만큼 깎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외부 사립병원 같은 데는 야간 근무, 야간 전담을 하고 있으면 수당이 나오더라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금액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열악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직하는 일도 좀 많아지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산 지침에 정부 정책상 특별히 인정한 인건비는 총 인건비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공공부문 간호사들의 평균 임금이 민간 병원보다 높다는 점도 이유였습니다. 보건의료 노조는 공공간호사 임금이 민간보다 높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재부가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기득권이라고 봐요. 보건복지부가 내려보냈지만 보훈공단 산하 5개 병원이 그냥 쌓아둔 야근 수당은 17억 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8곳은 16억 원을 어쩔 수 없이 간호복 구입이나 시설 개선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원하고 기재부는 가로막는 이상한 상황이 편법적인 예산 전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경북 봉화의 한 군부대 시설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7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구조가 됐지만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추락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오후 4시 반쯤.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에 있는 군시설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국방부가 민간업체에 발주한 이 공사장에서 건물 2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바닥을 지지하고 있던 거푸집이 터지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하고 있던 인부 7명은 미처 피할 새도 없이 7, 8m 아래로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무너졌다고. 인부들이 다 하는 게 많으니까 사고 나고 바로 조치가 돼. 이번에 항상 한 50명씩 있으니까. 그럼 119도 일찍 도착했어요. 그래도 사망자가 없었다니. 거푸집 안을 채우고 있던 다량의 콘크리트와 철근 구조물도 함께 떨어졌지만 다행히 덜 굳은 콘크리트 위로 떨어지면서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상자들은 현재 봉화와 영주, 안동 등 5개 병원에 나눠 이송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늑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인부 5명은 경상입니다. 경찰은 국방부 등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와 함께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 커플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동성 결합법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This is a man who cries with humanity. 로마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된 다큐멘터리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 교황의 재임 7년을 조명한 이 영화에서 교황은 동성애자들도 하느님의 자녀라며 가족에 속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민결합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결합법은 미국 일부 주와 유럽 국가들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의 대안으로 나온 건데 이성 간 결혼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습니다.
교황이 동성 간 결합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For him, it's important not to label people, the homosexual person or a straight person. He's not trying to divide this because he's looking at the human being. 지난 2013년 즉위 직후 교황은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Una persona è gay e cerca il Signore e ha buona volontà, ma chi sono io per giudicarla? 이후에도 인터뷰를 통해 동성 커플들에게도 의료나 재산 등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비공개로 자신의 제자인 동성애자 부부를 만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성 간 결합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가톨릭 문화의 역사적 방향 전환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I think he's creating a new space for LGBT people, and the Pope is obviously saying he sees things a little differently. It's momentous because he's saying it as Pope. 그동안 가톨릭 교회는 성소수자의 존엄성은 인정받아야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동성애 행위나 동성 결합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규정해왔습니다. 당장 보수파는 교회의 가르침에 정면 충돌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교회 안팎의 문화 전쟁이 거세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I'm convinced that we can make a difference. I'm sure. MBC 뉴스 한수연입니다. 지난해 경북대 실험실 폭발 사고로 대학원생 등이 큰 화상을 입고 다친 일이 있었죠. 부담해야 할 치료비가 아직 4억이나 남았지만 학교는 사실상 외면하고 있고 산재보험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오늘 피해자의 아버지가 구제 방안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12월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에서 낡은 시료를 폐기하던 중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대학원생 등 4명이 다쳤는데 특히 한 명은 온몸의 80%의 3도 중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치료비 9억 원 가운데 대학이 일부를 부담하고 학내 모금도 했지만 남은 치료비만 4억 원. 실험실이 전부 불에 타 화재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교육시설 재난공제회가 학교 과실을 절반만 인정한 겁니다. 현재는 급성 사망은 막은 상태이고요.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보험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연구실 안전보험에 가입해 있었지만 최대 보상액은 5천만 원뿐. 대학원생 또는 학부생 신분이어서 산업재해보험은 가입조차 못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대학 실험실 사고 피해자만 148명에 이를 정도로 사고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연구실과 실험실이 한 방이 있습니다. 책상이나 기자재 때문에 통로가 애들 하나 지나갈 정도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공대 교수 출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이 같은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열악한 거죠. 그래서 좁은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다 보면 이제 사고가 나고 이러니까 그만큼 사고 피해도 크고. 이 때문에 대학 내 연구실, 대학원생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도 현장 실습에서 다치면 특수고용직 신분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확대하자는 겁니다. 야당 의원들도 논의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조금 불투명할 수 있는데 소급하고 경과 조치를 부칙에 넣어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유사 사고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과로에 시달리던 택배 노동자들 올해만 벌써 13명이 숨졌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을 돕기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택배 연대 노동조합 사무실. 한 시민이 기부한 먹거리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1톤 트럭 분량으로 한 손으로 먹을 수 있는 에너지바와 음료들이 대부분인데요. 영양제랑 뭐 음료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식사를 못 하신대요, 기사님들이. 에너지바에 굳이 가져가셔가지고. 기부한 시민 안규호 씨는 최근 이어지는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 소식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택배를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맨날. 저분들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 건데 참. 근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과로로 사망한 택배 노동자는 올해만 13명. 시민들은 무심코 받던 택배에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낍니다.
생수나 음료 배달 같은 거 시키면은 좀 죄송스럽죠. 왜냐면은 워낙 무겁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편하려고 시키는 거다 보니까. 분실됐을 때 화가 나니까 좀 안 좋은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고생하시는데 좀 더 좀 좋은 말로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지나치던 택배 문자에도 답글을 남기고 작은 정성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커피, 음료수, 에너지 바. 짠. SNS에는 늦어도 괜찮다는 해시태그 운동에 자발적인 시민 연대도 만들어졌습니다. 배송 환경 개선 아이디어를 내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시민들의 이런 마음이 고맙습니다. 당연히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있고요. 평소에도 이제 저희들 수고한다고 뭐 음료수 이런 거 건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시민들은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택배하느라고 너무 무리를 하시는데 쉬엄쉬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 응원하고 있으니 힘내세요.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71년) 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죠. 양승태 원장의 재판이 내일 100회를 맞습니다. 1심 재판인데 공판이 100차례나 열렸고 이제 절반 정도 진행됐다면 굉장히 신중하거나 지지부진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재판의 대상이 전직 법원의 수장이라서 그런 걸까요? 이 재판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대한 혐의와 복잡한 법리 다툼, 사법부 최고위 법관들을 상대로 한 재판은 곳곳이 암초였습니다. 공판 초기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들은 검찰이 낸 서류 증거의 형식부터 따지고 들었습니다. 증거 문건의 글자체가 원본과 다르다거나 인쇄본 페이지 수도 실제와 맞지 않다는 식이었습니다. 대법관님 안녕하십니까? 그 페이지 수나 뭐 글씨체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재판을 한 달 정도 지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글씨체가 함초롱 바탕체와 다른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기소된 지 무려 5달 만에야 시작된 증인신문. 그마저도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판사들은 출석을 피하기 급급했습니다. 당직이라서 못 나간다, 체육대회에 참가해야 한다는 불출석 사유들이 등장해 빈축을 샀습니다. 하염없이 늦어진 재판은 1년 8개월째 접어들었지만 이제 겨우 절반. 1심 선고는 내년에야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배상과 정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쓴소리하는 판사들을 사찰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특히 법관 해외 파견이나 상고법원 설치 등을 얻어내기 위해 청와대와 외교부의 환심을 사려고 강제동원 재판에서 일본 전범기업 편에 섰다는 의혹은 국민적 공분마저 불러왔습니다. 재판에서 공개된 김앤장 내부 문건.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설득의 무기로 외교부 등의 의견서가 필요하다면서 강제동원 판결 뒤집기를 주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 담당 국장에게 특명을 내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재판에 지도록 전폭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는 문건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 전 장관은 문건이 과장됐다면서도 해외 법관 파견 등을 매개로 한 재판 거래의 핵심 의혹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을 피했습니다. 문건을 만든 김앤장 측도 업무상 비밀 누설을 이유로 입을 닫는 등 진실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 재판에 굉장히 비협조적이거나 아니면 재판에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조그마한 부분들을 트집을 잡거나 실체를 가리려고 하거나
법정에 피고인으로 섰던 일부 판사들에 대해선 이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 내부 비위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검찰 수사 정보를 입수해 법원 행정처에 전달한 의혹으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 서부지법원장. 정보 유출에 실무자가 한 일을 이 전 원장이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무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아 수사 기밀을 유출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습니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보도한 일본 상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판결문을 뜯어고친 일도 1심에서 무죄. 재판 개입이 맞다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재판에 개입할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판결문에 위헌이라고 쓰고도 무죄를 선고한 법원. 결과적으로는 이제 관련돼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난 부분이 있지만은 이 내용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인 판단은 이와는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농단 파문으로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판사들은 속속 법정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판사에 대한 재판을 판사에게 맡길 수 없다는 비판과 함께 국회가 법관 탄핵 절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화재나 구조 현장에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 헬리콥터. 소방청이 헬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모의 비행 훈련 장치를 수십억 원을 들여서 개발했는데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2년 동안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김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헬리콥터 한 대가 곤두박질치고 곧이어 화염과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2014년 7월 세월호 수색을 마친 소방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5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기장은 4,000시간 넘게 비행한 능숙한 조종사였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악천후 상황에서 조종석 계기판에 의존하는 계기 비행 훈련이 부족했다는 게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 소방청은 이듬해 소방 헬기 비행 훈련 장치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18년까지 세금 45억 원을 들여 개발을 마치고 교육센터까지 지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넘도록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정밀한 장비는 계속 써줘야 됩니다. 계속 쓰지 않고 있다 보니까 먼지 쌓이고 습기 생기고. 국토부의 사전 검사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럽 에어버스사의 기종을 모델로 만든 이 장치에 대해 국토부 산하 부산항공청이 에어버스에서 의견서를 받아오라고 하면서 사업이 덫에 걸렸습니다. 제작사의 실제 비행 데이터와 훈련 장치가 얼마나 비슷한지 알아야 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증명이 필요하다는 게 부산항공청의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국내 개발진의 비행시험 데이터를 믿기 어렵다는 속내가 담겨 있습니다. 반면 소방청은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에 대해 다른 회사의 의견서를 받으라는 건 발목 잡기라는 입장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에서 그 지정검사의 요건을 우리가 들어주기 가능하지 않은 요건을 내세우는 게 문제죠. 결국 소방 헬기 조종사들은 6개월마다 6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계기 비행 훈련을 받기 위해 전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빨리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청과 지방항공청이 조속히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나몰라라 했던 양대 책임기관이 뒤늦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거액의 혈세가 들어간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공수처장 추천위원 명단을 나흘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 법안을 제출하면서 특검 도입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맞섰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공동으로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권 국회의원 110명이 서명했고 파견 검사만 30명, 파견 공무원과 수사관 120명 이내로 최순실 특검의 1.5배에 달하는 초대형 특검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서는 이 사안을 정확히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특검 법안 수용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회동은 1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수사지휘권이 이미 발동됐고 검찰 수사 인력도 대폭 충원된 만큼 특검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금융 사기 사건이지 권력형 비리로 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계속 특검 법안 관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신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저희들은 26일까지 추천을 해달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도 더불어민주당이 약속대로 동시에 추진하겠다. 또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추천을 해주시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법안 제1소위에서는 즉시 회의를 소집해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국민의힘은 특검법 관철을 위해 장외투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동의 없이 특검법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민주당은 공수처와 특검은 맞교환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볼까요? 네. 의원님이 화내는 이유는인데, 자, 국정감사 때 뭐 의원들이 화내는 이유, 뭐 자료 제출을 안 했거나 네. 증인 출석을 안 했거나 뭐 많죠. 네, 그 두 가지가 의원들의 대표적인 불만 사안이죠. 네. 그런데 현장에선 그 두 가지 말고 그 의원들의 이성을 잃거나 목소리가 가장 높아지는 대목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끼어들기인데요. 의원들이 자신의 발언 중에 누가 끼어드는 걸 특히 잘 못 참았습니다. 이번 네. 국감에서도 이 끼어들기로 파행된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관련 상황을 직접 보시죠.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알아서 할게. 아니 제가 지금 위원장한테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위원장님 이게 간사라고 그래서 동료 의원 발언을 이렇게 방해해도 되는 겁니까 아까부터? 예, 그냥 말씀하세요. 예. 아니 나도 성격이 괜찮은 사람이 자꾸 이렇게 목소리 높이게 하지 말고.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이게 아니 잠깐 조용히 하세요. 좀 끼어들지 말고. 건의 말씀 좀 드리려고요. 하나를 물으면은 10개를 답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국감하는지 모를 지경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위증에 경고를 하니까 기억이 없다. 말을 바꿨어요. 저는 등산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잠깐요! 위원장님, 저런 태도를 지금 증인이 지금 발언할 순서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은 야당 의원님들도 발언 안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끼어들기 거는 죄송합니다. 동료 의원 시기에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라요. 의사진행 발언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발언 맞죠? 어디서 끼어들고 있어? 네? 정의합시다. 국회의원이라고 아무 말이나 다 안 좋아하세요?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 이제 장면들을 보면요. 뭐 네. 여든 야든 그리고 뭐 의원이든 피감 기관이든 말이 다 섞여요. 그렇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에 강렬한 인성을 남겨야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충분히 얘기할 시간을 주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원한테 주어진 그 질의 시간이 짧은 거예요. 네, 기본이 7분이고요. 여야 간사 합의로 추가 1분을 더 쓸 수 있습니다. 또 보충질이 5분, 추가 질의 3분을 더 쓸 수도 있는데 각 상임위에 20-30명의 의원들이 다 한 번씩 발언하고 나면 대략 2-3시간 정도 흐른 뒤거든요. 네. 그러면 중간에 맥도 끊기고 집중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엔 더 고성도 나오게 되고 일방적인 질문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게임에 빠진 우수 의정 의원인데, 자, 어느 의원이 국정감사 중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했어요? 예, 민주당 강훈식 의원입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요. 일단 네.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처음부터 감사 대상으로 적격하지 않은 것을 국회가 무리하게 의결해서 보낸 거다. 20대 국회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면 20대 국회 산자위원을 했던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송갑석 의원님, 강원식 의원님 모두 다가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의원이 됩니다. 감사 청구 자체가 타당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개별 의원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3년 전에도 그랬어요. 자, 네. 근데 게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이제 저 장면이 이렇게 포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촬영한 카메라 기자 측과 직접 통화해 봤는데요. 네.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강 의원이 전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네. 다른 카메라 기자들도 통상 국감되면 이렇게 게임이나 문자를 자주 하거나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이 몇몇 정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 때마다 그런 의원들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는데 이번에도 딱 현장을 포착했다는 거죠. 강 의원에겐 안타까운 얘기지만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최근 사례도 더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받은 제보 사진 한 장인데요. 지난달 24일 국회 정기회기 때 산자위 상임위 모습입니다. 회의 직전이긴 한데 이때도 게임을 하던 모습이 누군가의 카메라에 포착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는 예견된 사고였다, 이런 평이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 의원은 지난 2017년과 18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상을 받은 의원입니다. 네. 국민 눈높이와는 다른 판단 기준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메이저리그 템파베이의 최지만 선수가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안타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센스 있는 주루 플레이까지 선보이면서 팀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전은채 기자입니다. 다저스의 오른손 선발 투수를 겨냥해 4번 타자로 나선 최지만. 나올 때마다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팀이 1대0으로 앞선 4회, 병살 타성 땅볼을 때려 이닝이 끝날 뻔했는데 상대 실책성 수비와 끈질긴 주루로 살아남더니 이후 연속 안타가 터지면서 홈까지 밟았습니다. 5대2로 쫓기던 6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서 안타를 뽑았습니다. 156km의 강속구를 때려 만든 우리 선수 최초의 월드시리즈 안타였습니다. 후속 타자 안타 때 지체 없이 3루까지 내달린 센스 있는 주루 플레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Choi taking the extra base. Perfect example of Choi and how athletic he is. 그리고 이어진 희생 플라이로 귀중한 추가 득점까지 만들었습니다. Tag and score Choi. There's the value of going first to third. 템파베이는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던 라우가 1회 솔로포와 5회 투런포 등 혼자서 홈런 2방을 터뜨리면서 6대4 승리를 거두고 1승 1패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He can go quiet for a little while, but he can get as hot as anybody in baseball. Hopefully that's the trend that we're looking at going forward. 시리즈의 분수령이 될 3차전은 모레 열립니다. LA 다저스의 뷰러와 템파베이의 모튼, 두 팀의 핵심 투수가 선발로 나서는 가운데 최지만도 또 한 번 선발 출격을 준비합니다. MBC 뉴스 전우진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김태균 선수가 눈물의 은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화 팬들에게 우승을 선물해주지 못한 게 가장 마음이 아팠다고 하네요. 김태현 기자입니다. 유니폼 대신 정장 차림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김태균. 처음엔 미소를 보였지만 말문을 열자마자 뜨거운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하나이스 김태균 선수입니다. 3분이 지나서야 겨우 마음을 추슬렀지만 우승 약속을 지키지 못한 미안함에 다시 울컥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팬들에게 죄송하고 평생의 한으로 남을 것 같은. 우타자 통산 최다 안타에 역대 출루율 2위. 숱한 대기록을 남긴 한화의 전설이지만 은퇴 경기는 치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보다도 더 간절한 소중한 그런 타석일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 가는 길에 선수의 그 소중한 기회를 뺏는 게 아닌가. 사소한 에피소드 하나하나에 별명이 붙다 못해 아예 김별명으로 불렸던 김태균. 덩치도 크고 뭐 이제 좀 느릿느릿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김질주라는 별명이 좀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별명 이런 것들도 이제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슬픔과 아쉬움은 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균의 눈물 소식에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은퇴하시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선수분 뜻이니까 미운정이라 그런가
좀 저도 뭔가 좀 슬프긴 하네요. 팬들이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뛴 걸 알 테니까 너무 부담감 갖지 않고. 김태균은 내년 한화의 단장 보좌 역할로 제2의 야구 인생을 시작합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코로나19로 무관중 경기가 일상이 된 요즘 직관에 목말랐던 팬들의 이야기로 토플레이 출발합니다. 관중 입장이 허용된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오랜만에 직관에 나선 팬들의 감각은 어떨까요? 외야를 향하는 파울 타구를 기다렸다는 듯이 잡아냅니다. 와, 무관중 경기의 공백을 느낄 수가 없네요. 공이 상당히 빨랐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휴스턴을 조롱하는 티셔츠까지 입었는데 그동안 이런 거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다른 팬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홈런볼 잡는 실력은 물론 흥도 막을 수가 없어요. 즉흥 막춤에다가 기뻐하다 못해 글러브까지 던지네요. 무아지경에 애써 잡은 홈런볼은 어디로 굴러가는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도 선수가 최고네요. 팬이 집어던진 글러브를 되돌려줍니다. 다들 오랜만에 직관일 텐데 얼마나 목말랐는지 느낄 수가 있죠. 국내 축구 팬들의 열정도 대단합니다. 여자 축구대표팀 스페셜 매치를 위해 쌀쌀해진 날씨에도 많은 팬들이 오셨네요. 승부는 언니들의 1대0 승리. 20세 이하 대표 선수들도 많이 배웠겠죠? 마지막은 KLPGA에서 나온 멋진 벙커샷입니다. 박채윤 선수의 그림 같은 칩인 버디. 여자 골프는 아직 무관중으로 진행 중인데 갤러리들의 환호성 조만간 들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 토플레이였습니다. 이례적인 10월 황사가 이제 남동쪽으로 빠르게 이동 중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상황을 보시면 서울의 농도가 58 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단계로 회복을 했고요. 반면 홍천과 광주 등은 200 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쪽 지방은 밤까지 황사먼지 농도가 더 높아졌다가 내일은 다시 맑은 공기를 되찾겠습니다. 단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오늘 밤 11시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또 강원 산간 지방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특보도 내려졌는데요. 서울 기온도 하루 사이에 8도 이상 낮아지겠고 중부 내륙 산지는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또 강원 북부 산지에서는 첫눈을 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구름도 만들어지겠고요. 그 밖에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안동 4도, 춘천 1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아지면서 서울 13도, 대구 16도에 머물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토요일 아침에 절정을 보이겠고 일요일 낮부터는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2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